네, 테슬라가 한국의 FSD를 정말 기습적으로 업데이트를 했고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기는 했지만 진짜 이게 이렇게 버튼 하나 딱딱 눌러가지고 바로 여전히 운전자가 감독을 해줘야 되는 레벨 2에 불과하긴 하지만 진짜 차가 알아서 그냥 목적지까지 혼자서 운전하는 거를 그냥 우리 두 눈으로 바로 그냥 우리 코앞에서 목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이렇게 이미 많이 올라와 있던 기술이었구나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사람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많은 충격에 빠지고, 그렇게 충격에 빠짐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현대차. 현대차는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테슬라가 지금 우리나라 안방에 들어와서 이러고 있는데 현대차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송창현 대표님 지금 뭐 하십니까? 이렇게 막 우리가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갑자기 송창현 대표가 회사를 나가버렸죠. 솔직히 진짜 황당했어요. 아니, 지금 나가면 어떡해?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게 있으면 이때다 하고 공개를 해야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 더더욱이나 좀 멘붕에 빠졌었는데 다행히도 현대차가 너무 시간을 길게 끌지는 않고 다음 방향은 여기다 라고 해서 또 이제 새로운 방향을 좀 제시를 한 액션들이 지금 충분히 나온 것 같아서 네, 앞으로 현대차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고, 과연 이 방향으로 갔을 때 테슬라를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는 게 맞아? 요거에 대한 의문점들을 많이 또 가지고 계실 것 같기도 해서 지금 현재까지 현대차가 발표한 걸 바탕으로 현대차가 앞으로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테슬라와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이런 것들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바로 얼마 전에 제가 야, 테슬라가 뭐 정말 잘하긴 하는데 내가 좀 계속 타고 다녀 보니까 이게 웨이모나 뭐 포니닷 AI처럼 이런 완전 무인 로보택시까지 가는 데는 나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필이면 공교롭게 그날 저기 한용이 형이 똑같은 일 비슷한 영상을 올리는 바람에 굉장히 좀 난감했거든요. 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 현대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현대차에서 돈 받고 테슬라를 깐 게 아니라 여전히 저는 그 영상에서도 레벨 2 기준으로는 네, 이 현대차와 테슬라의 격차는 저는 5년 이상은 벌어져 있다라고 그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네, 다만 그 영상에서 얘기한 거는 완전 무인으로 갔을 때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한계가 좀 있지 않나. 웨이모 같은 회사들이 괜히 라이다 미친 듯이 달고 막 레이더도 요즘에는 막 이미징 레이더 쓰고 카메라도 여러 상 카메라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다. 결과적으로 웨이모는 지금 네,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도 사고율이 훨씬 더 네, 낮다는 거를 증명해서 숫자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애초에 이 지향점이 다르다라는 그 정도의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네, 절대 이게 뭐 현대차 뭐 이렇게 우쭈쭈 해주는 뭐 그런 영상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영상도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좀 사전에 깔고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송창현 대표를 이렇게 쳐낸 이후로 큰 액션을 이제 두 가지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중에 첫 번째는 이미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는 엔비디아에 있는 박민호 박사를 일단 영입을 했는데, 어떤 자리로 영입을 했냐? 바로 송창현 대표가 있던 그 자리, 네, 현대차 그룹의 첨단차 플랫폼 본부장, 네, 그리고 또 지금 자율주행하고 있는 현대차 자회사 42닷의 대표이사, 네, 요 두 자리에 이 엔비디아에서 일하고 있는 박민우 박사를 영입한다고 발표를 했죠. 자,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한 명 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분은 뭐 언론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오른팔이었다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밀란 코박이라는 사람을 현대차 그룹에는 일단 자문역으로 선임을 하고, 동시에 이번에 CES에서 현대차가 보여준 로봇 있죠? 네,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는 이분을 또 사회이사로 네, 동시에 선임을 한다라고 지금 이런 굉장히 빅 뉴스를 두 개나 빵빵 터뜨렸는데, 이 두 가지 뉴스면 앞으로 현대차가 자율주행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좀 많이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고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바탕으로 이제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밀란 코박, 테슬라에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2022년부터는 오토파일럿과 함께 옵티머스 엔지니어링 디렉터를 맡아서 휴머노이드 개발을 총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자동차에 적용한 카메라 기반 엔드-투-엔드 학습을 옵티머스에 접목한 공로로 2024년에는 테슬라 부사장으로 승진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회사를 나와가지고 이제 가족들이랑 시간을 좀 보내겠다라고 이제 쉬고 있던 사람을 현대차가 이번에 가가지고 이렇게 멱살 잡고 데리고 왔다. 네, 이제 이런 건데, 일단 이 사람 같은 경우에 테슬라에서 이제 오토파일럿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 옵티머스 로봇 만드는 데까지도 깊게 관여를 했던 사람이어서 테슬라가 지금 FSD에 사용하고 있는 그 ET 시스템에 대해서 네, 그 누구보다도 깊게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히스토리들을
바탕으로 현대차 그룹과 보스턴 다이나믹스 양쪽에 다 선임이 된 거 아닐까 싶고, 테슬라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많은 노하우들이 현대차 그룹에도 이제 좀 스며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일단 첫 번째 좀 들고요. 이 박민우 박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데, 엔비디아에 계시기 전에는 한참을 또 테슬라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서 마지막에 이제 나오시기 전에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알려진 걸로는 테슬라도 원래 초창기에는 레이더를 함께 썼잖아요. 근데 이 레이더를 버리고 이제 비전으로만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는 비전 온리 E2E 시스템으로 이제 딱 피벗을 하는 그 시점에 이 테슬라의 또 오토파일럿을 함께 만들어 나갔던, 테슬라에서 FSD 시스템을 만드는데 굉장히 깊게 관여했던 그런 히스토리를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그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엔비디아로 직장을 옮기셔서 엔비디아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벤츠에 이제 엔비디아의 알파마요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알파마요 만들어오는 그 과정까지를 박민우 박사가 이끌어왔다. 엔비디아에서 지금 직급이 부사장이에요. 엔비디아에서 VP면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이 젠슨 황에게 직접 보고를 하는 사람이 뭐 엔비디아 안에 한 4-50명 정도 된대요. 근데 VP면은 그 4-50명 안에 들어가는 직책이다. 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현대차가 이 박민우 박사를 이제 사장으로 모셔오면서 저 아까 말씀드렸던 저 밀란 코박처럼 그냥 이제 집에서 쉬고 있던 사람을 이제 멱살 잡고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엔비디아에 지금 일하고 있던 사람을 대놓고 사장으로 모셔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스카우트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과연 바로 얼마 전에 지금 뭐 정의선 회장님과 이 젠슨 황 형님과 다 같이 저기 깐부 회동 했는데 깐부 회동 앞에서 막 하하호호 막 웃고 떠들어 놓고 그 회사 인재를 확 채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이런 계획이 다 되어 있었던 거구나. 현대차도 벤츠처럼 이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알파마요를 받아들이는 게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생각해보세요. 엔비디아 알파마요를 이제 현대차 그룹이 사용을 하면서의 이 가교 역할을 가장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엔비디아에서 이 알파마요를 만든 한국인이 가가지고 여기를 이끌어주면서, 그러면서 엔비디아 시스템을 갖다 쓰게 하면 이 시너지가 사실 엄청나겠죠.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이미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구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까지도 많이 좀 드는데, 이 박민우 사장이 현대차 그룹에 오면서 결국에 그 송창현 대표가 이끌던 42샷의 대표 역할까지 또 그대로 이어서 맡았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좀 유추를 해보자면, 결국에 현대는 기존의 42샷이 만들고 있는 이 아트리아 시스템은 아트리아대로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엔비디아의 알파마요는 알파마요대로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지고 갈 생각이구나. 실제로 현대차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HDA1, HDA2 이런 주행 보조 장치들 있죠. 이 주행 보조 장치들도 사실은 두 회사에 던져놓고서는 계속해서 경쟁을 시키거든요. 어디에는 모비스케 들어가 있고 어디에는 현대차 남양에서 직접 만든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차들마다 하드웨어도 다르고 소프트웨어도 다르고 성능도 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차마다 얼마나 끝단에서 튜닝을 얼마나 또 열심히 디테일하게 했느냐도 다르겠지만 애초에 만든 회사가 두 군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능 차이가 나오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자율주행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가겠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42닷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큰 압박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지붕 안에서도 이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심지어 경쟁 상대는 엔비디아고, 그리고 이 42닷의 대표는 이 엔비디아 출신이 이제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시스템을 이 한 지붕 안에서 한동안은 이 경쟁시키면서 계속 좀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그림으로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투트랙으로 가는 전략이 아니라 아트리아는 그냥 이미 버렸고 엔비디아 단독으로 몰빵하겠다라는 그림으로 보이시기도 하시나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좀 예측을 해보시면 재미있지 않을까. 뭐 댓글로 많이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아트리아는 뭐 그렇다고 치고 이 엔비디아의 알파마요라는 시스템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들어와가지고 지금 저런 벌써부터 막강한 성능을 보여주는 테슬라의 FSD랑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건데, 이번에 CES에서 뭐 발표하고 나서 벤츠도 쓴다 그래가지고 뭐 또 난리가 났다며.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데 라고 하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표면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로만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테슬라는 비전만 가지고 주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알파마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해요. 참고로 알파마요는 오픈소스라 가지고 굳이 비유하자면 이 엔비디아의 알파마요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같은 거고요, 테슬라의 FSD는 이 애플의 iOS 같은 겁니다. 알파마요 같은 경우에는 이 센서를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열려 있는 플랫폼이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뭐 비전, 라이다 다 써도 되고요. 라이다는 빼고 뭐 비전이랑 레이더만 가지고 써도 되고요. 아마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트리아 시스템이 비전 플러스 레이더로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뭐 초음파도 없고 라이다도 없어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왠지 알파마요를 써도 이 아트리아랑 하드웨어 스펙은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 정말 크게 다른 것 중 하나가 테슬라는 항상 이제 E2E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결국에 이 E2E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운전한 많은 데이터를 엄청나게 학습을 시켜서 여러분이 운전할 때처럼 뭐 여러분이 운전할 때 내가 저 앞에 차가 가까워지면은 내가 저기 지금 몇 미터가 가까워졌으니까 이때는 오른쪽으로 핸들 각도를 몇 도 틀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라고 머릿속에 그런 코드를 입력해놓고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운전하잖아요. 우리는 차 가까워지면은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스티어링 휠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악셀을 밟으면서 그 차를 피해 나가잖아요. 네, 테슬라의 E2E는 바로 이 방식입니다. 전 세계에 팔린 400만 대의 테슬라의 이 운전 데이터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학습을 미친 듯이 시켜서 만들어낸 E2E 모델인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보고 나서 이 출력, 차를 어떻게 움직일지까지 이 과정이 이 하나의 이 단일 신경망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여기서 뭔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뭔가 허점이 생기고 했을 때 이거를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명확하고 빠르게 딱 콕 집어가지고 거기만 딱 수정을 하고 왜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내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이 새끼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합니다. 이 새끼가 누구를 나락으로 보내려고 지금. 그런데 엔비디아의 알파마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자율주행을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번에 엔비디아 알파마요의 되게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VLA입니다. 얘는 이제 비전으로 보고 행동을 하는 거는 똑같은데 그 사이에 추론 과정에 텍스트를 사용한다. 언어 기반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걸 보고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는지가 데이터가 남고, 결국에는 데이터가 남는다라는 거는 어디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확인하기가 쉽고 수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이 우선인 일반 레거시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사실 엔비디아의 시스템이 굉장히 구미가 확 당기는 그런 시스템이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결과적으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거죠. 이 알파마요라는 이 오픈소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뭐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하드웨어 팔아먹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지금 사실 엔비디아가 중국 회사들의 그 뭐 엔비디아 올인 칩셋, 그리고 뭐 혹은 뭐 토르 칩셋, 뭐 이런 거 자율주행 전용 칩셋들, 이런 거 지금 그쪽에다가 팔면서 굉장히 짭짤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더 나아가서 글로벌로 현대, 기아, 벤츠, BMW 같은 회사가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이제 그 영업이 시작된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엔비디아가 이렇게 VLA 기반의 뭐도 할 수 있고 뭐 룰 베이스도 할 수 있고 하이브리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테슬라보다 뭐 잘할 것 같냐 라고 하면 여전히 향후 한 5년 동안은 저는 이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며칠 전에 이 자율주행 관련 행사에 어디에 가가지고 그 서울대학교 최준원 교수님의 이제 발표를 듣다가도 이제 거기서도 나온 얘기이기도 한데, 자율주행이 뭐가 제일 어렵냐?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엣지 케이스들,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 그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가 자율주행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 엣지 케이스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극복해내는 방법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인간 운전자가 실제로는 어떻게 운전했는지에 대한 그 데이터셋이다. 그 데이터셋을 모으는 게 정말 중요하다. 결국은 딱 그 꼭지에서 말씀을 해주시던데, 그리고 뭐 꼭 그분 말고 다른 전문가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엣지 케이스에 대한 이 실패 데이터들, 그리고 그 당시에 실제 운전자는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에 대한 이 데이터 값을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는 회사는 당연히 테슬라입니다. 네. 물론 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로보택시처럼 특정 구역을 딱 막아놓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발생 가능한 변수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이거를 룰베이스까지 합해가지고 E2E 플러스 룰베이스로 굉장히 이런 막강한 안전한 장치들을 많이 달아가지고 네, 택시를 돌릴 때는 로보택시 측면에서는 이 웨이모나 뭐 엔비디아나 이런 쪽의 방식이 훨씬 더 강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이 차를 타고 어디든 다닐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장 저희 집만 하더라도 집에 들어가는 길에 갑자기 중앙선이 없어져요. 중앙선이 없어지고 갑자기 이 도로의 폭이 왕복 2차로 폭이 안 나와. 계속 차를 만나가지고 계속 서로 비켜주면서 다녀야 돼. 이런 모든 상황을 사실 룰베이스로 다 처리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이럴 때는 압도적으로 많은 엣지 케이스에 대한 대응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 네, 테슬라의 이 투이 시스템이 압도적일 거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엣지 케이스들에서 얼마나 잘 대응을 하느냐가 자율주행 차량들의 이 성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 현대차가 엔비디아 알파마요를 아무리 빨리 도입을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돌아다니는 이 상황들에 대한 데이터셋이 쌓여야 될 거고 그 데이터들이 또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현대차에 들어간 알파마요 시스템도 점점 엣지 케이스들에 대해서 이 대응하는 능력들이 좀 좋아지고 할 텐데 과연 그때까지 그러면 얼마나 걸릴 것이냐 과연 그리고 그때까지 테슬라는 그럼 가만히 있느냐 또 여기서 그런 맥락에서 따졌을 때 자율주행의 기술의 격차는 단숨에 이렇게 좁혀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최종적으로는 들고요. 그럼에도 이제 오늘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그겁니다. 현대차 진짜 아예 아무것도 갈피도 못 잡고 지금 뭐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도 굉장히 많이들 하셨을 텐데 아닌가요? 네, 저는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액션들이 쭉쭉쭉 나오는 거 보니까 완전히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거는 다행히 아닌 것 같고 현대차는 또 현대차만의 스타일로 테슬라보다는 엣지 케이스들에 대해서 대응은 좀 덜 될지언정 조금은 더 안정성이 높은 너무 위험할 때는 아예 좀 멈출 줄도 아는 네, 뭐 그런 자율주행을 또 잘 만들어서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좀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최소한의 방향 정도는 잡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에 또 좀 한편으로는 안심도 되는 그런 뉴스들이었어요 저한테는. 네, 여러분들과도 한번 네, 이 내용을 공유를 해봤고요. 하루빨리 현대차의 아투리아, 현대차에 들어간 알파마요 시스템, 벤츠에서 사용한다는 또 알파마요 시스템 네, 이런 것들 이제 또 빨리 타보면서 이 각 브랜드들의 자율주행 성능에 대해서 우리가 또 리뷰를 하는 날이 좀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테슬라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네, 뭐 그래도 재밌긴 하지만요. 네, 더 재미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해보면서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감사합니다.